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일을 하면서 이 채널을 즐겨 듣고 있는데 힘든 것도 많이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함께 웃어가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또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주 황당하고 비참한 일이 떠오르네요. 아무 이유도 없이 편견을 가지고 저를 미워하고 구박했던 시댁 사람들. 저는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현실에 순응하지 말고 당당히 헤쳐나가시라고 제 이야기를 들려줘 볼까 해요. 그럼 제게 있던 일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딸 부잣집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리 한쪽을 절게 되었고 장애 등급을 받게 되었죠. 학교 다닐 때에는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았고 남들 다 뛰어노는 운동장에서 한쪽 귀퉁이에 앉아 멍하니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애라는 것이 뭔지 참 그거 하나 때문에 제 성격은 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같은 반 친구의 엄마가 자신의 딸에게 저를 가리키며 같이 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쟤랑 같이 놀다가 네가 쟤 가방 들어주고 다 해줘야 될 거야. 네가 천사도 아니고 남 도와줄 필요 뭐가 있어. 네 거 하기도 바쁜데. 최대한 쟤랑은 멀리 있어. 도와줄 일이 있어도 먼저 바쁘다고 그냥 가고. 알았지? 친구 엄마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딸만 넷을 낳으시고 농사를 열심히 짓던 순수하신 부모님께 왜 저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냐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제 말을 들으시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게 지금도 가장 죄송한 일 중에 하나로 기억되네요. 저는 딸 넷 중에 둘째 딸인데 위로 언니가 약간 모자른 정신지체를 갖고 있었고 밑에 동생들 2명은 야무지게 생활하는 소녀들이었어요. 저와 언니의 모자란 부분들을 동생들이 채워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언니가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황당한 실수들을 하곤 했는데 나무라지 않고 잘 치워준 동생들이 지금 생각해도 기특하기만 하네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리가 조금 먼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 같은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취직을 했었어요. 다행으로 이 공장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었고 월급이 많지는 않았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감사했었답니다. 이곳에는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10살은 많은 남자분이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계셔서 목발을 짚고 다니셨답니다. 그분이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해주셨기에 제가 장애가 있어도 이 공장에 뽑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입견 같은 것이 다른 곳에 비해 별로 없다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덕분에 그곳 공장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고 그게 너무 좋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를 장애인이라 놀리며 가까이 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훨씬 생활하기가 편하더군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같은 기숙사를 쓰고 있는 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숙사 청소도 깔끔히 해놓았고 먼저 출근을 해서 더러운 곳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다 뿐이지 저의 다른 몸과 마음은 너무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제가 기특하셨는지 같은 장애를 가지신 김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명희씨 정말 보기 좋아요. 보다시피 나도 명희씨랑 같은 꼴을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우리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남들이 우리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노력하면 분명히 다들 좋게 봐줄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나한테 먼저 꼭 말해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팀장님 덕분에 제가 선입견 없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감사드려요. 팀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더욱더 기운이 났고 그 후로도 저는 팀장님과 많은 소통을 하며 지냈어요. 워낙 나이 차이도 많았고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막내 동생이나 아이를 대하듯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어찌나 감사한지 저는 명절이나 중요한 때마다 팀장님의 선물을 꼭 따로 챙기게 되었답니다. 공장의 일은 할만했어요.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었고 저는 앉아서 근무하는 일을 할 수 있었기에 서서 하는 일보다는 제게 훨씬 수월했죠. 때때로 많이 힘들어서 몸살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생활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허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농사 일을 제대로 못하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살림이라도 이어갈 수 있던 아버지의 농사가 브레이크가 걸리자 저는 집에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기에 제가 번 돈의 60% 정도를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그것이 제가 돈을 버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 후 제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상황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왜 그렇게 부모님께 집착을 하느냐며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생활비의 일부를 자기한테 쓰기를 바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투자하라느니 그런 말을 주로 했었는데 제가 얼마나 멍청했느냐면 그런 말의 뜻도 이해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남친의 말만 믿고 철석같이 돈을 주곤 했었습니다. 저기 명희야, 이 오빠가 이번에 정말 좋은 일 하나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딱 200만 원이 모자라네. 이거 나한테 투자하면 나중에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야, 우리 사이에 뭐 꼭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 딱 20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좋은 일 한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차피 오빠가 나중에 줄 거니까. 그래 맞아. 야, 우리 명희 똑똑하네? 야, 너는 정말 장애만 없었으면 다른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내가 아주 운이 좋았어. 너 같은 여자를 만난 걸 보니. 야, 오빠는 우리 명희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에이, 오빠 거짓말하지 마. 남친은 말을 아주 뻔뻔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순진한 제게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간 것이 꽤 여러 번 있을 정도였답니다. 남친은 일을 잘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고 있는 상태로 맨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유창한 말을 하면서 제게 돈을 가져갔어요. 물론 데이트를 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도 제가 냈고요. 나이 30이 다 되어가는 남자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저는 뭐가 좋다고 그놈에게 그렇게 돈을 쓰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당연히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때는 그 남자에게 콩깍지가 씌었나 봅니다. 돌이켜보면 남친과의 첫 만남에서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 장애 때문에 사람들 눈치를 보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접시를 갖고 걷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만 쏟는 실수를 했지 뭐예요. 그때 그곳이 셀프로 반찬을 가져다 먹는 식당이라서 제 나름대로는 다른 분들께 가져다 드린다고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혔어요. 에이, 뭐야? 앞도 똑바로 못 보고 이거 어쩔 거야?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 세탁비를 드리도록. 에이, 뭐야? 다리 빙신이었네? 됐다 됐어. 불쌍해서 내가 봐준다.
다리가 부실하면 앞이라도 똑바로 보고 다녀. 알았냐? 술에 얼큰하게 취하신 어른은 제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고 화도 많이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쏟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고 무례하게 구는 그 어른에게 한마디를 날렸어요. 저기요, 진짜 술맛 떨어지게 다리빙신이 뭡니까? 뭐? 넌 또 뭐야? 뭐길래 나한테 덤벼? 네가 이 장애인 남편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저리로 안 꺼져? 아이고, 나이를 쳐드셨으면 곱게 쳐드셔야지.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살아요? 아버지 뻘 되셨으면 좀 넓은 아량을 베풀 줄도 아셔야지 원. 아이고, 입 여는 거 보니까 나이는 어디 딴 데로 드셨나 봐요. 뭐? 이 자식이 너 말 다 했어? 어? 순간 가게 안은 시끄러워졌고 저로 인해 두 사람은 크게 욕을 하며 싸우기까지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크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저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더군요. 식당 안에서 좀 부딪혔다고 저를 비하하는 그 아저씨를 솔직히 어떻게 한 대를 세게 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희 회사 분들과 그 남자의 일행들이 말려서 다행히도 싸움은 중재가 되었고 저는 그 감사함으로 그 남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시원시원하게 생긴 그 남자에게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홀딱 빠져버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났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저를 평생토록 잘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죠. 그 남자도 제가 싫지는 않은지 적극적으로 만나자는 말을 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 저 일 하면서 바쁘다고 했었기에 가끔 연락도 안 되고 못 만난 적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거든요. 바쁘다며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나도 만나기로 한 주말에 연락이 두절되어도 저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회사 김 팀장님을 남친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친은 팀장님을 의심했고 팀장님 또한 남친을 곱게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의지하고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개시켜 드린 건데 두 분이 서로를 별로 안 좋아하니 나중에는 괜히 소개시켜 주었다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남친은 팀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명희야, 세상에 아무 뜻도 없는 남자가 어딨냐? 너 저 남자가 같은 장애인이라고 너를 막 챙겨주고 그러는 거 그거 다 꿍꿍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니까? 어떻게 재미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알았어? 오빠, 무슨 소리야 그게. 팀장님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정말 나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남친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팀장님이 저를 데리고 재미를 좀 보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하며 제게 잘해주는 행동 자체를 의심했고 이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의 연애는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예상치 못하게 제 뱃속에는 아이가 생겼어요. 남친과의 얼마 되지 않은 잠자리에서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았기에 아이가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남친은 아이가 생기고 난 후 일주일 동안이나 연락이 두절되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친은 늘 이런 식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애걸복걸하면서 남친과의 연락이 다시 닿았는데 계속해서 미지근한 태도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던 남친은 결국 제게 헤어지자는 말까지도 했었어요. 자기가 무슨 자격이 없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제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저를 떼어내려고 했던 행동인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무게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죽자 살자 매달리고 쌩 난리를 쳐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게 몇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남친 어머니가 제사랑 명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고지식하신 분이라서 그 부분을 잘 맞춰줘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업이랑 다른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친의 말을 듣고 친정에 가서 동생들에게 말을 하니 뭔 그런 놈이 다 있느냐며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동생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으니까요. 집안도 어렵고 제게 장애까지 있다 보니 어느 누가 저를 거들떠나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남자가 아니면 또다시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은 불안감도 솔직히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남친의 어머니와 누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의 장애 그리고 저희 집안 형편에 대해서 모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어렸을 때는 자고로 애한테서 눈을 떼면 안 되는 법이거늘. 네, 저기 교통사고가 나서요. 그래, 너는 다리가 안 좋고 니네 언니는 정신이 안 좋다며? 딸만 넷이 있다더니 넷 중에 둘은 그런 거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셨길래? 으이그... 아, 네. 저희 부모님 정말 부지런하고 순수하신 분들인데 어쩌다 보니... 예, 부지런하고 순수한 게 무슨 상관이니? 딸들 둘이나 장애인 만들어 놓고 돈도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들 풍족하게 키웠다.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말이다. 뱃속에 애까지 생겨서 왔으니 뭐 물으고 싶어도 물을 수도 없구먼. 아이고, 내가 이런 며느리를 볼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우리 조상님들 낯을 어떻게 볼까? 환영받지 못한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저는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5개월 후 큰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 중에 시댁 제사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시모에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저희 친정 엄마까지 거들먹거리시면서 가정교육을 못 배웠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막 나왔지 뭐예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시모가 제사에 대해 크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수첩에 메모까지 해가며 음식 준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면서요. 아이를 낳은 후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갑자기 큰 빚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아버지의 그런 실수까지 이어지니 친정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어요. 한 살이라도 젊은 제가 일을 해서 빨리 친정을 도와드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출산으로 잠시 쉬고 있던 공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아시는 김 팀장님이 특별히 아이를 데려와서 일을 해도 된다고 하셨기에 저는 아이를 업고 유모차에 태워놓고 일을 했어요. 다행히 공장에 이미 아줌마 직원들이 많이 계셨기에 참 많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김 팀장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지속해 나가면서 저는 가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팀장님, 저희 남편이 자꾸 며칠씩 외박을 하네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엊그제는 애가 열이 펄펄 나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애를 봤어요. 애가 아프니까 혼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뭐? 명희 씨 남편은 왜 그렇게 자주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직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특별하게 일하는 것도 없다고 했잖아. 시어머니한테 용돈 타서 쓴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준비한다고
저한테서 돈도 가져가고 연애 때부터 그랬었어요. 아이도 낳았으니 다 생각이 있겠죠. 저기 명희씨, 내가 보기엔 명희씨 남편 말이야. 별로 가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혹시 뭐 딴 살림을... 아이도 어린데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좀 남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정 오빠처럼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제 남편의 모습을 보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팀장님께 저는 화를 냈어요. 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싫었거든요. 아니, 아마 혹시나 진짜 팀장님 말이 맞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팀장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으세요? 뭐? 아니, 명희씨가 행복한 게 왜 싫겠어? 난 누구보다 명희씨 행복하길 바래. 내가 너무 심했다면 사과할게. 난 그저 걱정이 돼서. 팀장님도 저 동정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됐다고요. 저도 모르게 팀장님께 한껏 화를 내버렸던 그날, 집으로 가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방에 걸려있던 남편의 옷주머니를 뒤져보던 중 놀라운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금은방에서 긁은 100만원 상당의 영수증이었는데 바로 지난주 날짜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황당해서 영수증을 들고 그곳을 찾아갔고, 남편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은근슬쩍 친구가 사간 거라고 하면서 영수증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그곳에서 남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이곳 금은방에 자주 들렸고, 그날은 특별히 그 여자의 생일이라고 해서 남편이 통 크게 10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사주었다고 했어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던지 그 자리에서 욕이 막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고 금은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모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상황이었고, 제게는 상황이 나아지면 사준다고 제대로 된 폐물 하나 사주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더욱이 연애할 때부터 제게 빌린 돈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막 해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배가 갑자기 짜릿하게 아픈 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도 막 미식거리면서 역겨웠고 헛구역질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겠거니 생각을 하며 달력을 보니 이번 달에 아직 마법에 걸리지 않았지 뭐예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과 딱 한 번 잠자리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임신이 되었었나 봅니다. 너무나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현재 제 상황에 임신까지 하고 나니 한숨이 나오고 앞이 막막했어요. 남편은 밖에서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데 뱃속에 그 인간의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헛구역질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너무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너무 비참하다. 너무 비참해. 홀로 눈물을 삼키며 한참을 울고 나니 그나마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들어온 아빠를 보고 좋아하는 첫째 아이는 뒤로 하고 피곤하다며 양말을 아무 곳이나 집어던진 후 바로 작은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당신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뭐? 숨기긴 뭘 숨겨. 제정신이야? 아니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뭔 소리야. 금은방 가서 100만원어치 목걸이 사준 여자 누구냐고. 나 다 알고 부른 거니까 제발 딴소리는 하지마. 참나. 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너 스토커냐?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고. 뒷조사라니. 버젓이 영수증을 잠바주머니에 넣어놓은 사람이 누군데? 당장 말해. 누구냐고? 그거 우리 엄마 선물 사준 거야.
며느리가 우리 엄마를 하도 업신여기니까 나라도 잘 챙겨드려야지. 안 그러냐? 우리 누나랑 같이 간 건데 그걸 네가 지금 착각하나 본데. 정신 차려. 알겠냐? 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모르지만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니네 회사 김 팀장이라는 인간이랑 그렇게 각별한 사이라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인간 내가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 그래도 계속 그러냐? 너 내가 우습냐? 다른 년은 몰라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솔직히 까놓고 큰애가 내인지 그놈애인지 어떻게 아냐? 안 그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남편은 오히려 제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김 팀장님 사이를 의심하며 죄 없는 큰아이까지 들먹였어요. 너무 화가 나고 비참해서 할 말을 잃은 저는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장애인이라고 놀림을 받을 때보다 더 서럽게 울었네요. 우는 저를 보고 남편은 지겹다는 듯이 쳐다보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후로 한 달이 다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는 차마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런 남편을 더 이상 믿고 사는 것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둘째까지 뱃속에 생긴 마당에 이혼을 하기도 두려웠어요.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면서 공장을 다니다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고 이런 제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김 팀장님이 제게 저녁을 가끔 사주셨습니다. 팀장님의 사모님과도 잘 아는 사이라서 저를 특별히 팀장님 집에도 초대해 주셨고 제 아이도 그 집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주 가끔 남편의 얼굴을 보아도 저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미 기대감 같은 것이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아니, 애써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남편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리고 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을 때쯤 추석 명절이 다가왔죠. 그동안 제사와 명절 때마다 저를 그렇게 혼내시던 시모는 그때도 저를 미리 불러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고 7가지나 되는 전을 부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시누이들과 이혼한 시누이까지 총 3명의 시누이들은 제가 남산만한 배로 전을 부치고 있는데도 전혀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잔소리만 했어요. 아이도 봐주지 않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제게 물어보더군요. 옳게, 너 공장에 꾸역꾸역 다녀서 번 돈으로 니네 친정에 생활비 보냈다며? 어쩜 네 남편은 힘들게 사업 준비하고 그러는데 너는 홀라당 친정에다 돈을 갖다 바치니? 네? 형님, 그건 친정 아버지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으셔서. 야, 그럼 똑같이 우리 엄마한테도 돈을 보내야지. 니네 집만 중요하고 우리 집은 안 중요하냐?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불쌍한 애 곱게 봐주려고 하는데 아주 꼴 같지도 않다 얘. 제가 친정에 보내드린 생활비를 아마도 남편이 몰래 알아본 모양이에요. 아마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서류들을 몰래 가져갔다가 알았을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신우의 말에 너무 황당하고 열이 받았지만 온통 시댁 식구들 뿐인 이 집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전을 부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꼭 진통처럼 아프다 안 아프다 반복하는데 빨리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았죠. 전을 부치다 말고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니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말하더군요. 너 왜 일어나니? 전 부치다 말고 어디 가냐고? 어머님, 저 배가 아파요. 진통이 온 것 같아요.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데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지셨구만. 예, 누구 내 안 낳아 본 줄 아냐? 참어! 얼른 마저 전 다 붙여라. 네? 어머님, 저 진통이 시작됐다니까요. 이러다 애 나오면 어떡해요. 병원에 갈게요, 어머님. 그 차도 막힐 텐데 이러다 저 큰일 나요. 큰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뭐가 예쁘다고? 친정에 그렇게 돈 갖다 바치고 지금 뱃속의 애도 뭐 우리 집 애인지 남의 집 애인지도 모르는 방국에 나 원 참 기가 막혀서.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얼른 다시 앉지 못해? 마저 전 붙여.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불쌍하다 해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애가 그렇게 쉽게 나오니? 진통 시작해도 최소한 몇 시간은 끙끙대고 병원에 가도 계속 누워있기만 할 텐데. 시모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배는 아파 죽겠고 큰아이는 큰 소리가 나니 제 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남편이라는 놈은 저쪽에서 소주를 퍼마시고 있더군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진통이 와도 병원에 못 가게 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아 아픈 배를 부여잡고 전을 몇 개 더 붙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통증의 간격이 더 빨라졌고 급기야 잠시 후 저는 정신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배야. 여보, 나 배가 아파. 잠시 동안 저는 실신을 했고 눈을 떠보니 제 앞에는 첫째 아이가 막 울면서 아프다고 신우에게 말하고 있더군요. 신우는 그런 제 첫째 아이를 붙들고 머리카락을 뽑아대고 있었고요. 제가 실신에 있는 동안 저를 옆에 두고 시모와 신우들 그리고 남편까지 합세해서 이 지독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정말이지 말이나 됩니까? 신우이와 시모가 그때 주고받은 말들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팀장이라는 놈애가 확실하다니까. 얘 큰애도 모르는 거야. 유전자 검사하는 곳 당장 알아봐. 내가 이거 얘 머리카락 뽑아놨으니까 금방 알게 될 거야. 장애인 주제에 남자 밝히기는.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없는 집안 애들이 꼭 이렇더라. 뭐라도 떨어질 게 있나 싶어서 우리 집에 시집 온 거라고. 혹시 알아? 뱃속에 팀장에 임신하고 착정하고 내 동생 발목 잡은 걸 수도 있잖아. 그래도 내 동생이 허우대 멀쩡하게 부잣집 애처럼 생겼잖아. 아무튼 제 뱃속에 있는 애 낳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주 내가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우리 아들이 남의 자식 키우는 꼴은 못 보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봐. 시모와 신우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이어서 대답했어요. 엄마, 누나, 그거 알지? 나 금은방 가서 엄마 목걸이 샀다고 거짓말한 거. 그 혹시라도 나중에 그 얘기 꺼내면 그거 얘기해줘야 돼. 알았지? 엄마 받은 거다. 그렇고 말고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저런 애하고 평생을 어떻게 산다니. 엄마는 다 이해해.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 인생 짧어.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미친 것들아! 정신병자들아! 그리고는 얼른 119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했고 제 진통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어거지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나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건 참아도 내 새끼들 건드리는 건 못 참아.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야? 어머, 얘가 정말 미쳤나? 남의 남자랑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 아주 눈이 뒤집혔구나.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야. 아이고 무서워라. 저는 순간 악하며 배를 붙잡고 다시 주저앉았고 때마침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야무진 제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모두 이야기하고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어요. 집에서 남편이 쓰던 칫솔을 가져왔고 큰아이와 갓 태어난 둘째 아이까지 모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친자 확인의 결과지를 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외출을 하면 안 되었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 깜짝이야. 너는 애 낳자마자 이렇게 싸돌아 다녀도 되는 거냐? 여자가 돼가지고 몸 관리를 잘해야지. 아무튼 못 배운 것들은 티가 나 티가. 어머님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검사 결과지를 시모의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시모는 몹시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더니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거짓이라고 하더군요. 이럴 리가 없다. 네가 공장에서 히히낙낙거리는 꼬라지를 내가 못 본 줄 아니? 너 그놈 집에도 들락거렸다면서? 창피한 줄 알아라. 창피한 줄. 몸도 성취하는 애가 왜 그렇게 남자를 밝히냐? 뭐라고요? 보고도 못 믿으시겠어요? 두 눈이 달렸으면 똑바로 쳐다보시라고요. 고모들 어딨어요? 그렇게 잘난 척 해대는 고모들 다 나와서 이것 좀 보시죠. 제가 우습게 보이죠? 아무 말 못하고 맨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장애인이면 이렇게 무시하고 없는 일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뭐? 얘가 정말 미쳤나? 어디서 두 눈을 냅다 뜨고? 가정교육은 이 집안 자식들이나 제대로 시키세요. 아셨어요? 걔 망나니 아들 딸 낳아놓고 어디 그런 걸 운운하세요? 이혼합니다.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아들을 아주 개망신 시켜줄 테니까요. 저는 그 길로 시모의 집을 박차고 나왔고 함께 동행해준 동생은 아는 변호사를 만나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주었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가 며칠을 끙끙 앓으며 독한 산후조리를 했었습니다. 야무진 동생이 도와준 덕분에 남편의 외도 증거 역시 찾을 수 있었고 그 증거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 둘을 데리고 당당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하지 못한다고 버티면서 제게 쌍욕을 해대던 남편은 제가 상간녀의 남편에게까지 모든 사실을 말해버리자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형 같은 지인의 아내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엄청 두들겨 맞았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야구 동호회를 함께하는 형이라서 주변에 같이 알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네요. 그 일로 소문이 다 퍼져서 동호회도 잘리게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배신자라고 불리우며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상간녀는 제 남편이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면서 모든 일에 남편 핑계를 댔고 결국 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면서 엄청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웠죠. 일이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저는 공장에 김 팀장님을 찾아갔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제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팀장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명희씨 수고했어.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괜찮아. 이제는 아이들만 생각하고 명희씨 자신만 생각해. 지금도 충분히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여자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멋져질 거야. 팀장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화냈던 거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나 명희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 당시 상황은 그 누구라도 믿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앞으로도 나는 항상 명희씨 편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꼭 얘기해. 우리 와이프도 명희씨 보고 싶다고 난리야. 아이 낳고 몸도 안 좋은데
그런 일까지 겪었다고 하면서 꼭 놀러 오래. 사모님한테도 항상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팀장님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몸조리도 열심히 했고 먹고 싶은 음식도 실컷 먹으면서 최대한 나쁜 일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긴 시간을 겪으면서 제 몸과 마음은 많이 상했었는지 일이 모두 끝나자마자 잠에 취해 하루 종일 일어나지도 못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 그저 울고만 계셨는데 자초지종을 모두 다 듣고 난 후에는 노발대발하시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시며 시댁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모에게 찾아가 굵은 소금을 듬뿍 뿌려버렸고 뺨까지 시원하게 날려주셨다며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주 그 여편네의 뺨따구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몰라. 아주 빨개진 뺨따구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년 얼굴에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부어주고 나왔어. 엄마 잘했지? 응, 엄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왜 울어 울긴. 엄마는 속이 아주 다 후련하구만. 그동안 우리 딸이 겪었을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서 분통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라도 엄마가 도움이 되니 엄마는 너무 행복해. 울지마 내 딸, 내 소중한 딸. 엄마의 따스한 위로에 저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제 곁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더라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는 막내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어서 아이도 봐주고 있고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죠. 야무진 동생들은 제게 참 보물 같은 존재예요. 저와 언니가 동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저는 다니던 공장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공장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나 있잖아.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말이야. 한 집에서 같이... 뭐? 당신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 똑같아. 니네 엄마 누나들 나를 다 불륜녀로 몰고 가면서 네 불륜은 덮어주고 네 자식까지 함부로 말하는 너랑 내가 어떻게 같이 살겠니? 면접 교섭권 때문에 그나마 너랑 가끔이라도 한번 아이들 만나게 해주는 거 난 솔직히 그것도 싫어. 네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의심했는지 애들한테 미안해 죽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오해를 했어. 하도 그 팀장인가 뭔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지나고 보니 당신만큼 나 믿고 챙겨준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랬지. 바보 천치처럼 당신이 빌려달라는 돈 다 대주고. 아참, 돈은 언제 다 갚을 건데? 빨리 갚아. 통장에 보낸 내역도 다 있잖아. 그 돈 내 피 같은 돈이야. 네가 딴 년이랑 놀아나고 하는데 쓰라고 번 돈 아니라고. 그래 알아. 저기 사실은 그게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이런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알았어? 능력 없으면 돈을 쓰지를 말아라 이놈아.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뛰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어쩜 사람이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다시는 나 찾지 마. 황당한 소리를 해대던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 후로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봅니다. 지나간 제 인생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남편에게 말하고 싶네요. 야, 이 얼빠진 놈아. 남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너나 제대로 살아라. 그리고 어딜 감히 내 돈을 그렇게 뽑아내냐?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 아휴, 이곳에라도 이렇게 속 시원히 말을 하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면 이곳에 털어놓아 보세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아직은 남자 생각이 없지만 앞으로 혹시 제게도 진정한 사랑이 생긴다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금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에 제대로 된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생 100세까지라고 하니 아직 저도 한참이나 많이 남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